네, 우리가 지금까지는 민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우리의 시험 범위는 민법만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저 오리엔테이션 때요. 민사특별법에서도 출제가 되고 민법과 관련된 민사특별법으로는 이제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필요로 한 민사특별법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또 부동산 실명법,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 집합 건물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나 상가. 이것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될 이제 특별법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법에 포함해서 이 5개의 법률에서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런 민사특별법을 따로 두는 이유는요, 이것을 민법이 규정하게 되면은, 그건 특별한 경우를 특별하게 다루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 놓은 법인데, 이런 내용들도 민법이 규정하게 되면은, 특별한 상황들은 빨리빨리 또 변화가 됩니다. 그 변화될 때마다 민법을 또 개정해야 되니까, 1년에 민법을 몇 번씩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민법은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근본법, 기본법인데 자꾸 개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자꾸 변화되고 개정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이런 것들은 따로 특별법으로 둬가지고, 그러면 특별법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민법 자체를 개정할 필요는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특별법을 두고 있는데, 이 5가지 특별법 중에서요, 우리 입문 강의 시간에 보통 그 특별법까지는 가지는 않지만은 좀 시간이 좀 허락을 하기 때문에 특별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우리가 이전 시간에 했던 임대차와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니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만 좀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임대차를 공부했으니까요. 자, 보죠.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했을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때 그 임차권, 을이 가지고 있는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요. 임차권은 이 채권이다 보니까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던 갑한테만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어요. 따라서 갑이 나가라고 하면 을은 안 나갈 수가 있죠. 임차권을 갑한테는 주장할 수 있으니까, 계약 당사자에게는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만약에 갑이 그 임차물을 병에게 이전을 해서 이 사람이 새로운 소유자가 됐을 때요. 새로운 소유자가 되면 이 사람은 소유권이기 때문에 소유권자는 을에게, 임차인에게 자신의 물권을 주장할 수가 있지만은 임차인은 그 소유자에게 자신의 채권인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을이 나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을의 임차인의 지위가 너무 약화된다는 거죠. 이것이 동산에 대한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유자도 보호를 해야 되니까요. 소유자. 그래서 내가 물건을 샀는데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소유자는 알지를 못하잖아요. 특별히 공시가 안 되기 때문에 임차권은. 따라서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소유자가 임차권자보다는 더 보호된다는 거죠. 이 임차권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소유자를 더 보호하겠다. 그래서 소유자가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부동산이 됐을 때예요. 이렇게 X,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갑자기 소유자 바뀌었다고 갑자기 나가게 되면은 부동산의 임차인은 굉장히 지위가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를 빌려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쫓겨난다고 하게 되면은 너무도 가혹한 것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 민법에서는 특별히 이 임차권을 사람이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공시방법을 갖추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대항할 수가 있다. 즉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있다는 거죠. 대항력을 인정을 합니다. 자, 제3자에 대해서도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병에 대해서도 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 이걸 배웠던 거죠. 등기를 하면은 대항할 수가 있다. 부동산이기 때문에 등기할 수가 있고요. 또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차권 같은 경우는 토지 자체에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 건물 소유자가 토지 임차인이 건물 소유자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도 토지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통해서 보호를 해준대요. 문제는 이 소유자들이요, 등기를 안 해준다라는 거죠. 등기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을과 갑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한 다음에
만약에 이 을의 임차권이 등기가 됐을 경우에는 소유자가 바뀌어도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나가도 되는데 을이 임차권 등기를 요구할 때 그 소유자, 부동산 소유자들이 등기를 안 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자, 등기를 안 해주게 되면은 우리 민법에서는 등기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지만은 등기하면은 보호가 되지만은 등기를 안 해주면은 결국 등기가 안 돼 있고요. 등기가 안 돼 있으면은 제3자는 을이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등기가 안 됐으면. 그럴 때는 그 소유자가 먼저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을이 또 나가야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등기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법에 의해서 등기에서 보호된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는 거죠. 특히 만약에 이 물건이요, 주택이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주택임대차, 우리는 주택임대차 많이 들어가 살고 있는데 주택임대차로 들어갔는데 소유자가 바뀔 때마다 이게 쫓겨나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거가 안정이 안 되는 거죠.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거죠. 계약 기간을 2년 해봤자 중간에 소유자 바뀌면 쫓겨나야 된다. 물론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도 그 주택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등기를 하면은 안 나가도 되지만은 집주인들이 등기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국민의 주거가 안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거를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이 주택임자인들의 그 주거 안정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 놓은 법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만 적용이 돼요. 일단 우리가 넘기시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있는데요. 상가건물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자, 상가건물에 거기 이제 들어가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좀 할만하니까 뭐 건물 주인 바뀌어가지고 쫓겨나야 된다. 등기를 안 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등기가 안 됐으면 바로 쫓겨나야 되기 때문에 장사하는 그 소상공인들이죠. 이 사람들의 지위가 너무 또 안 좋아지는 거죠. 따라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상가건물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또 만든 법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물론 다른 점도 있습니다만 유사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 보호법만 잘 이해하시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또 쉽게 이해가 되니까 이 시간에는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은 뭐냐면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새롭게 이 주택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만약에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이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요. 임차인이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병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소유권을 취득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만약에 이 주택에 이렇게 임차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면 알 수 있으면 알고 들어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임차권을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게 해도 상관이 없겠죠. 어차피 소유자는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임차인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이렇게 알려야 되는데, 공시해야 되는데, 공시 방법으로 등기가 있어가지고 등기를 하면은 보호가 되겠지만은 등기를 집주인이 안 해주면은 이제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죠. 그러면은 등기 이외의 방법으로 이 주택에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제3자가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요. 주민등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주민등록. 우리는 이사 들어가면 이제 주민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사 가면은. 자,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이제 주민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주민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거부터 하죠. 주민등록. 물론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은 자, 그러면요. 병이라는 사람이 이 주택에 살려고 합니다. 살려고 딱 하는 과정에서 등기부를 보니까는 등기부에는 을이 안 나타나요. 등기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등기가 안 돼 있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이 집에 주민등록 등본을 떼볼 수 있다면 주민등록 등본은 쉽게 뗄 수가 있는 거죠. 주민등록 등본을 뗐더니 거기에 소유자는 갑인데 살고 있는 사람이 을로 나옵니다. 을로. 자, 그럼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소유자는 갑인데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은 세입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여기에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만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는 세입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등록이라는 게 있구나. 주민등록은 어떻게 합니까?
갑하고 전혀, 갑의 협조 전혀 없이도 세입자가 스스로 얼마든지 동사무소 와서 혼자서 주민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집주인의 도움 전혀 없이도 을은 자유롭게 주민등록을 할 수가 있고, 이 주민등록만 돼 있다고 한다면 외부에서 주민등록 등본만 떼보면 쉽게 세입자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더라 이거죠. 따라서 이 주민등록도 어떻습니까? 외부적으로 공시하는 임차인이 있다, 즉 세입자가 있다는 것을 공시하는 역할을 하겠구나라는 거죠. 따라서 주민등록을 맞춰가지고 주민등록 맞추고 또 이 사람을 보호하는 건요,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주거 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살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때문에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인도받아서 살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을 갖추게 되면, 주민등록을 갖추게 되면, 이게 두 가지 요건을 갖추는 거죠. 두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인정을 해줍니다. 대항력을 인정해준다. 다만 대항력은요, 다음 날부터 인정을 해줍니다. 다음 날부터. 주민등록을 맞추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인정을 해준다. 자, 그래서 을이 세입자가 들어가서 자기 이름으로 주민등록을 맞추고, 이제 들어가서 하는 거죠. 주민등록을 맞추고. 그러니까 둘 다 갖췄을 때입니다. 먼저 주민등록을 먼저 갖추고 들어가서 살면은요, 인도가 나중에 이루어지면은 그 인도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먼저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했을 때는 주민등록을 한 다음 날부터 이제는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세입자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을은 병에게도 이제 대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월세, 임대차를 들어간다든지 할 경우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집주인이 등기는 잘 안 해줄 테니까요. 등기하려면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주민등록이 되는 거죠. 자, 주민등록에 의해서 이렇게 대항력을 인정한다. 이런 것들을 특별히 규정해 놓은 법. 이것이 바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자,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을 한번 보죠. 자, 적용범위 보시면은 이 법은 주거용 건물, 이걸 주택이라고 하는 거죠.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돼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라는 건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건물들을 보면은요, 1층은 상가로 사용하면서 2층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여기에 임대차가 들어가면은, 이 전체 건물이 다 주거용 건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이 건물의 일부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있죠.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임차주택의 일부가 상가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적용이 됩니다. 또 12번 보시면은 미등기 전세에 준용해가지고요, 우리가 보통 전세로 들어갔을 때요. 자, 전세와 월세의 차이점은, 임대차의 차이점은, 전세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목돈을 지급하고 따로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면 전세라고 하고요.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매달 월세, 그러니까 보증금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매달 월세를 지급하면 임대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전세를 들어갔을 때요. 전세를 들어가게 되면 따로 이제 사용료를 주지 않죠. 목돈을 한번 주고 끝나면 전세입니다. 그러면 전세가 들어가게 되면요, 전세권은 이제 물권이기 때문에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을이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면, 이건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3자에게도 자신의 전세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주택 전세 들어갔을 때 어떻습니까? 집주인이 등기 안 해줍니다. 전세 들어가서 산다고 해서요, 그 등기가 되어 있는 전세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했지만은 전세권,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이런 것은 현실에서는 거의 없어요. 등기되어 있는 전세권, 지역권, 그 다음 지상권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활용되느냐? 다 임대차로 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들어갔는데도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이건 물권이 아닌 거죠. 자, 물권이 아니니까 이런 전세예요. 전세를 들어가긴 하지만 등기가 안 된, 즉 물권이 아닌 전세. 그러면 이것은 물권은 아니고요, 단지 채권으로만 존재하는 전세가 됩니다. 당사자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채권은 발생했지만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물권은 아니에요. 즉 채권적으로만 존재하는 전세, 이런 것을 채권적 전세라고 해요. 대부분의 전세들은 다 채권적 전세입니다. 이 채권적 전세가 주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적 전세였으면 이것도 채권하고 동일하게 취급을 해요.
즉 임대차하고 동일하게 취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등기된 전세, 이것은 채권적 전세가 됩니다. 채권만 존재하는 이런 미등기 전세, 이런 채권적 전세도 주택이었을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즉 미등기 전세는 임대차하고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거죠. 그럼 이때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이때 그 전세금을 이제 보증금하고 이제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다만 11번 보시면은 주택에 대한 임대라고 하더라도요, 뭐 일시 사용, 그러니까 주택을 펜션 같은 경우가 해당되겠죠. 펜션이어서 하루 이틀, 한 이틀간 빌려서 사용하다가 나옵니다. 이런 걸 보고 일시 사용 임대차라고 해요. 계속 거주하는 것이 아니죠. 일시 사용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뭐 이렇게 강하게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한 이틀 있다 나올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제3조 보시면 대항력이라는 거예요. 대항력. 주택 임대에 들어갔을 때는 제일 불안한 게 뭡니까? 그 계약 기간 동안에 내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중간에 소유자 바뀌었다고 쫓겨나게 되면 안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기간 동안에, 자기 임대차 기간 동안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그 대항력에 등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과 인도에 의해서 대항력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전입신고 굉장히 중요하죠. 주민등록은요, 전입신고가 있게 되면 주민등록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주민등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자, 구체적인 내용을 보죠. 대항력. 1번 보시면, 임대차, 이것은 주택임대차를 말합니다. 그 등기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살고 있는 사람만 보호하니까. 그리고 주민등록을 마치게 되면은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도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이제 대항력이 되는 거죠.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전입신고하면 바로 주민등록이 되는 거죠. 자, 2 보시면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주의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자, 그래서요. 자, 이제 대항력을 갖췄습니다. 대항력을 갖췄으니까 갑에게서 병에게로 소유주권이 이전됐다고 하더라도 을은 안 나가도 되는 거죠.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 나가고 계속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갑이 원래는 임대인이었는데 갑이 그 물건을 팔게 되면은요, 임대인의 지위가 병에게로 이전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사람이 자, 임대차를 들어갈 때요, 보증금 1억하고 월세 월 100만 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중에 계약 기간이 다 끝나고 나올 때요, 그러면 이제 보증금을 받고 나와야 될 텐데 보증금은 누구한테 받느냐라는 겁니다. 자, 보증금을 지급했던 사람은 갑이 되겠죠. 그러면은 갑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나오느냐, 아니면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나오느냐. 우리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은 임대인은 아니었지만은 갑의 임대인의 주의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래서 갑이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은 갑은 임대인의 주의로부터 빠져나가게 되고 결국 병이 그 임대인의 주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을은 예전의 소유자였던 갑, 예전 임대인 갑으로부터 보증금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병으로부터 1억 원 보증금 받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주택이요, 주택의 시가가 한 3억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물건을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3억 다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이 1억이 있으면, 자, 세입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주민등록등본만 떼보면 세입자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보증금이 1억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 보증금을 안고 2억만 주고 사는 거죠. 2억 주고 샀다가 을 나갈 때 1억 원을 줘서 보내는 것이죠. 다만요, 밑에 보시면은요, 자, 그래서 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로 읽어 보시면은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갑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양수인에게만, 병에게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여기까지만 하죠.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만 그 예외는 빼고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을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임차 들어갔을 때 내가 그 2년의 기간 동안에 계속 살 수 있느냐, 요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을이 임차 들어갈 때는 내가 보증금 1억 원을 확실하게 받아서 나올 수 있느냐, 요것도 중요한 거죠. 보증금 확실히 받을 수 있느냐. 자, 보증금 회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때 만약에 을이 임대차를 들어갈 때요, 그 전에 A라는 사람이 먼저 저당권자가 있었습니다. 저당권자. 그래서 이 주택을 담보로요, 갑이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어요. 1억 원을.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1억 원의 저당권이 있구나. 근데 시가가 한 3억 정도 되니까 보증금 1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2순위가 되겠죠. 이 사람이 1순위가 되고 내가 보증금 1억 정도는 받아 나올 수가 있겠구나. 시가가 그 밑으로는 안 떨어지겠구나 해서 1억 보증금 들어갔습니다. 그 상태에서요, 갑이 또 돈이 필요해가지고 B라는 은행 가가지고요, 또 1억을 빌렸습니다. 융자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등기부에 이제 등기부에는 A가 1순위로 저당권 등기가 돼 있고 2순위로 B가 저당권 등기가 돼 있고 이 사람 2순위가 되겠죠. 이 사람 1순위고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은 등기부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죠. 등기는 안 돼 있고 지금 주민등록에서만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요, 이때. 그런데 B라는 사람이 1억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 갑이 B한테 1억을 못 갚아가지고요. 이게 경매가 들어갔습니다. 경매가 들어갔어요. 자, 경매가 들어가서 3억으로 떨어졌을 때는 A가 1억, 을이 1억, B가 1억 받고 나오면 되는데요. 만약에 경매가 들어갔는데 이것이 2억으로 떨어져 버렸을 때요. 경매가가 2억으로. 그러면 돈을 어떻게 받아가느냐? 라는 겁니다. 돈을 어떻게 받아가느냐? 자, 이 저당권자는요, 저당권 등기를 할 때 그 채권의 기록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채권의 기록도 등기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A는 물권자죠. 저당권자니까. B도 물권자. 저당권자니까. 을은 원래는 채권자죠. 을이 원래 채권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돈을 가져갈 때 A가 먼저 1억 가져가게 되고 그다음 B가 먼저 그다음에 1억 가져가게 되고 을은 한 푼도 못 가져가게 되느냐? 한 푼도. 이렇게 되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 사람, 그러면은 우리가 주거에 딱 들어가는 데 있어서 나는 1억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갑이 만약에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게 되면 이 사람이 먼저 우선 변제를 받아버리면은 이 보증금이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또 저당권자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럴 때도 이 사람들이 먼저 우선 변제를 받고 우리 후순위로 밀려버리면은 보증금 확보가 안 되는 거죠. 이 보증금이 있어야 나중에 나가더라도 이 사람이 새롭게 또 주택에 임대차로 들어갈 수 있는데 보증금을 날려버리면 또 주거가 안정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을이요. 일단 2년의 기간이 있었을 때요. 살기 위해서는 일단 주민등록을 갖추게 되면 살 수는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이렇게 자기보다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었을 때는요. 이 저당권자가 만약에 경매를 신청했을 때요. 또 우리가 저당권 시간 했지만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경우에도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도 그 저당권은 모두 경매로 소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1번 저당권 A도 경매로 소멸해요. 그래서 모든 저당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을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면은요, 이 후순위자였던 임차인도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없이요, 소유자만 바뀌었을 때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은 계속 살 수가 있습니다. 2년 동안에. 그런데 만약에 자기보다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었을 경우에요.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때 경매가 들어가 버리면요,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쫓겨는 나야 됩니다. 이때도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안 나갈 수 있고 버틸 수 있다 그러면은 그만큼 경락을 들어오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한테 나중에 1억 줘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경매가가 떨어지게 되겠죠. 경매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 사람보다 선순위 저당권자가 손해볼 수도 있는 거죠. 이 시가가 1억 5천이다. 현재 경매가가 한 1억 5천 밖에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을이 만약에 안 나가고 나중에 경락을 받은 사람이 을한테 따로 1억을 줘야 된다고 하면은 병은 5천만 원의 경매를 들어갈 수밖에 없죠. 손해를 봐서는 안 되니까요. 5천만 원의 경매 들어가게 되면은 A는 5천만 원밖에 못 받고 을은 1억 다 받고 나가잖아요. 이 사람이 1순위자인데.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이 전세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전세권자보다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으면 후순위자들은 다 소멸합니다. 다 나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렇게 대항력을 가진 임차권은요, 전세권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보다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으면은 경매에 들어가면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나가기는 해야 돼요. 나가기는.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나가기는 해야 되는데 선순위 저당권자만 없으면은 만약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없이요, 후순위 저당권자만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 사람 안 나가도 상관없죠. 안 나가도. 전세에 있어서 마찬가지니까 안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자기 계약기간 다 채우고 전세금 받아서 나갈 수 있듯이 이 사람도 후순위 저당권자만 있을 때는 임차인도 계약기간 다 끝난 다음에 새로운 소유자인 그 경락받은 사람 있겠죠. 낙찰받은 사람한테 보증금 받고 나가면 돼요. 그러나 이 사람보다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을 때는 일단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갈 때요. 그러면은 보증금을 이제 어떻게 확보하느냐죠. 보증금 1억 원이죠. 1억 원에 이제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때 만약에 이 사람은 채권자고 물권자가 이렇게 있으면 물권자들이 먼저 받아가고 자기보다 후순위 물권자가 먼저 받아가고 자기가 맨 마지막에 받아간다. 그러면은 보증금이 또 안정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전세권자하고 동일하게 보면은 만약 이 사람 전세권자면은 A가 먼저 1억 갖고 그 다음에 후순위로 을이 갖고 부족한 것을 또 병이가 남는 것을 B가 가져가는 거죠. 이 순서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대항력만 갖는 것이 아니라고요. 대항력만 갖는 것이 아니라 대항력 플러스 만약에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은 우선 변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변제. 여기서 우선 변제라고 하는 것은요. 그 보증금 우선 변제죠.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인데 보증금 우선 변제는 자기가 제일 먼저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순위에 맞춰서 선순위보다는 후순위로 밀리지만은 자기보다 후순위이자 그리고 일반 채권자들보다는 우선해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보증금의 우선 변제는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등기를 보게 되면요. 보증금은 등기부에 채권액은 저당권에 있어서는 채권액은 다 기록이 돼요. 그런데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주민등록에 의해서 대항력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주민등록부에 보증금이 기록되는 건 아니죠. 보증금이 기록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B라는 사람이 자기가 을보다 후손으로 밀리려면 B는 뭘 알아야 됩니까? 을이라고 하는 사람의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알아가지고 만약 이것이 시가가 현재 2억 밖에 안 된다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1순위 1억 원은 등기부에 기록됐으니까 1억 원을 공제하고요. 그 다음에 을이 보증금이 없이 임대차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보증금이 없이 임차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1억을 빌려줘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만약 이 사람이 보증금 1억을 가지고 임대차를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을보다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돈을 빌려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주민등록만 봐서는요. 을이 보증금이 얼마 있는지를 알 수가 없죠. 주민등록부에는 보증금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럼 보증금은 어디에 기록이 됩니까? 보증금은 계약서에 기록이 되죠. 계약서.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금을 기록할 거 아니에요.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보증금이 있죠. 보증금. 주민등록부에는 보증금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보증금이에요. 보증금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딱 봤더니요. 보증금이요. 을이 0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0으로. 계약서를 보자고 했더니 계약서에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가 0으로 됐으니까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B는 1억을 빌려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경매가 들어갔습니다. 돈을 못 갚아가지고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원래 A가 1억 받고 B가 1억 받고 하면 끝나면 됩니다. 그래서 A가 1억 받고 그 다음에 B가 1억 받고 을은 어차피 보증금이 없었으니까 그냥 나오면 되는 것인데요. 만약에 B가 이렇게 1억을 빌려준 다음에 갑과 을 사이에 1억 원으로 보증금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다시 갱신을 했어요. 갱신했다랄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보증금을 1억으로 하는 을의 보증금 1억으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근데 그 계약은요 당사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래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2월 1일 날 돈을 빌려줬고 그 중간에 임대차를 3월 1일 날 임대차를 들어갔는데 이때는 보증금이 0 원이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이 4월 1일 날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갑과 을 사이에 보증금 1억을 하는 건 언제 했느냐? 5월 1일 날 보증금을 1억으로 했어요. 자, 그러면 누가 보증금을, A는 물론 1억 원을 무조건 가져가야 되겠지만은, 나머지 1억 원을 누가 가져가야 됩니까? B은행이 가져가야 될까요? 을이 가져가야 될까요? 이 보증금은 5월 1일에 발생한 것이고, B라는 사람은 4월 1일에는 보증금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B가 1억 원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럼 이렇게 되면 을이 1억 원을 못 가져가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보증금은 계약서였기 때문에 5월 1일 날 계약을 하면서 어떻게 해버렸느냐 3월 1일 날 보증금이 1억이었던 것으로 자기들이 꾸몄다라는 거죠. 계약서를 3월 1일로. 자 그러면 이 보증금은 3월 1일이 돼버리는 거죠. 3월 1일이 됐기 때문에 을이 먼저 1억을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B은행은 자기가 예상하지도 못한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이 원래 없었는데 보증금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든지 또는 보증금이 뭐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뭐 5천만 원을 올려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후순위자들이 갑자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1억 원의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는요. 이 계약서를 함부로 그 보증금 액수를 변동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약서에 그 보증금이 있으면은 그 계약서 보증금 난에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 그래서 확정일자가 찍혀지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전입신고하라고 하면은 계약서 가져왔냐고 하는 거죠. 계약서 가져왔냐고 물어봐서 확정일자를 찍어주죠. 이 확정일자는요, 그날 일자를 찍는 게 확정일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을이요, 5월 1일 날 보증금을 1억을 했을 때는 확정일자는 5월 1일로 찍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확정일자가 있었을 경우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5월 1일 날 뭐 이렇게 계약서를 들고 가게 되면은 3월 1일자로 확정일자를 찍어주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요, 동사무소에서 찍어주는 거예요. 찍어주는 것인데 3월 1일로 찍지를 않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요, 을이라는 사람이 3월 1일 날 보증금이 1억이었다라고 해보죠. 1억이었다가. 실제로 1억이었는데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를 않았어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으면 원래는 이 사람이 1억이 맞는데 그 다음에 B가 4월 1일 날 1억을 빌려줬어요. 근데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느냐? 5월 1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을이 말하는 거예요. 2억으로 나왔을 때 확정일자는 5월 1일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나는 3월 1일부터 나는 1억 원의 보증금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이건 안 받아줍니다. 당사자들이 거짓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확정일자가 없는 계약서에 보증금으로는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당사자가 짜가지고 5월 1일 날 만들었으면서 그래서 5월 1일 날 확정일자는 있었는데 만약에 3월 1일 날은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계약서를 새로 만듭니다. 3월 1일 날짜로 새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3월 1일자로 만들어도 여기는 3월 1일 확정일자가 붙는 것이 아니라 5월 1일 확정일자가 붙어버리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우선 변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증금을 증액하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앞으로 소급해가지고 계약서를 이렇게 만드는 걸 막기 위해서요. 확정일자가 있는 계약서의 보증금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요건이 필요한 거죠. 일단 대항력을 전제로 해서요. 대항력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대항력을 갖추고 있고요. 대항력 플러스 나아가서 이 확정일자. 보증금이죠. 그 계약서에 있는 보증금의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만 그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그래서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또 확정일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 들고 와서 확정일자를 받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보죠. 자, 보증금 회수와 관련돼서요. 자, 1번 보시면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소송의 확정 판결이나 이거는 소송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요 부분은 넘어가고 이건 소송을 어떻게 제기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나왔으니까 잠깐 설명하면은요. 이렇게 보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요. A라는 사람은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담보가 없는 무담보 채권이에요. 저당권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B라는 사람은 또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X 부동산에 대해서. 이 X 부동산이요. 한 2억 정도라고 해보죠. 2억 정도예요. 자, 이 사람은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저당권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도 채권자고 이 사람도 채권자예요. 그러면은 갑이 A한테도 돈을 안 갚게 되면 또 B한테도 돈을 안 갚게 되면은 A도 이 물건을 경매해 가지고 자기가 돈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경매하게 되면은 먼저 B가 우선 변제자니까 1억 가져가게 되고 나머지 1억은 A가 가져가면 되겠죠. 따라서 A도 경매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B도 경매를 청구할 수는 있겠죠. 자기도 못 받으면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 물건을 경매하는 방법에 있어서요. 이 사람은 저당권자이기 때문에
이 저당권은 법원, 그러니까 저당권 등기부는 법원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저당권에 등기가 돼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채권이 있다는 것이 그 등기부에서 증명이 되고 있어요. 등기부에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경매법원 가가지고 바로 경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절차 필요 없어요. 여기 변제기 날짜도 다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부 들고 가서 경매 신청합니다. 그러면 바로 경매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임의경매라고 해요. 그런데 A도 이제 경매를 할 수 있는데 X 부동산에 대해서. 근데 A가 채권자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A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 채권 각서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럼 각서 한 장 가져와서 경매해 주세요. 각서 같은 경우는 확실한 증명력이 없죠. 위조가 될 수도 있으니까. 등기 정도 되어 있으면 이건 확실한 증명이 되기 때문에 경매를 바로 할 수가 있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뭐 각서 한 장 가지고 와가지고 위조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와서 경매해 주세요. 이러면 경매 안 합니다. 경매 안 해줘요. 그래서 A는요, 자기가 가반대 1억 원이 채권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와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증명하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A가 갑에 대해서 나는 1억 원의 채권이 있다는 확정 판결을 받은 그 확정 판결 정본이요. 그 판결문. 그러니까 법원에서 A가 갑에 대해서 1억 원의 채권이 있다라고 하는 판결문을 가지고 와야 경매를 해줍니다. 그래서 A는 먼저 갑으로부터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요, 갑의 재산 경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돼요. 그래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은요, 판결문이 있겠죠. 그 판결문 들고 와서 경매를 신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판결에 의해서 강제 집행의 방법으로 경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강제 경매라고 합니다. 강제 경매. 그러면은 경매를 할 때 일반 채권자는 강제 경매를 하고 저당권자, 전세권자는 등기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승소 판결 필요 없어요. 등기부가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경매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임의경매라고 해요. 임의경매. 자, 그러면은 임차권자는요, 주민등록에서 공시가 되고 있을 뿐 등기는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예, 임차권자도 자기가 보증을 못 받았으면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건 아닐 테니까요. 그래서 임차인도 경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임차 목적물에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경매를 들어갈 때는 등기가 안 돼 있는 사람이니까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신청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은 바로 그거죠. 보증금 반환 소송에 확정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신청합니다. 임차인들은. 여기까지만 좀 기억하죠. 그리고 우리가 대항요건과 그 우선 변제니까요. 그 2번을 보죠. 자, 대항요건과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대항요건. 즉 인도와 주민등록 대항요건과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증서. 계약증서라는 것은 계약서를 말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그 보증금에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확정일자를 갖추었을 때는 이때 만약에 이 1억 원에 확정일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B보다 우선 변제를 받지만은 이 3월 1일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으면 이 사람은 B보다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확정일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다 무시하고요. 두 번째 맨 오른쪽 보시면은 그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가로는 무시하고 그 환가대금, 경매 목적물, 그 임차물이 경매가 됐을 때 그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후순위자보다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서 찍는 겁니다. 3번은 그냥 넘어가시고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 요거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요. 8조는요. 보증금 중 일정에게 보호해라고 해요. 보호 이렇게 있는데요. 만약에 이때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후순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5월 1일 날 1억 원으로 임차인이 들어갔어요. 1억 원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이런 경우는 3천만 원짜리 소액 임차인이래요. 3천만 원. 이 1억 원으로 이 물건에 대해서는 1억 원으로 A가 1순위 저당권이 있고 B가 2순위 저당권이 4월 1일 날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한 3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해서요. 5월 1일 날 임대차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다 갖췄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5월 1일이니까 선순위, 2순위, 3순위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경매를 했는데 얼마가 떨어졌냐? 2억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A가 먼저 1억 갖고 B가 1억 갖고 C라는 을이라는 사람은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임차 보증금이 3천만 원이라는 것은요, 이 사람은 이게 전 재산이에요. 이거 가지고 겨우 살고 있는 겁니다. 겨우 살고 있는데, 그러면은 나오더라도 이 돈 가지고 받아가지고 딴 데 가서 좀 이렇게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3천만 원을 다 날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증금이 소액이었을 때요. 이런 사람들을 소액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소액임차인은 이게 전 재산인데 경매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다 날려버리면은 한 푼도 없이 그냥 나와야 되잖아요. 못 받고 쫓겨나야 되잖아요. 자, 이런 소액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법이 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소액임차인들은요, 자기보다 선순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최선순위로 먼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좀 보호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3천만 원에 대해서 무조건 다 우선 변제를 다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을 소액 임차인, 소액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데요. 변제권이라고 하는데, 만약 이 사람이 최우선 변제를 받아버리면요, A는 어떻습니까? B는요. 이 사람들은 결국 손해를 보게 되겠죠. 따라서 이 사람들이 또 손해보는 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적절한 조화를 위해서,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이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보증금이요, 1억이나 2억 정도 되면 이 사람 잘 사는 사람이죠. 이런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최우선 변제를 못 받고요. 원래 순서대로 받아가고 못 받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보증금 자체가 적었을 때만 보호합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만드는데요. 그때그때 바뀝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9,500만 원까지, 그걸 초과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정도는 이제 소액 보증금으로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9,500만 원으로 들어갔다고 해서요, 최우선 변제로 9,500만 원을 다 받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도 일정 금액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9,500만 원으로 들어간 사람이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또 지방은 좀 보증금이 싸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러면은 이 9,500만 원 중에서 3,200만 원까지만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먼저. 그것도 어딥니까? 한 푼도 못 받을 사람이 그래서 3,200만 원을 가지고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나중에 기본 강의 시간에 할 텐데, 만약에 3천만 원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은 3천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정액, 그러니까 한 1,몇백만 원만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몇백만 원은 어쩔 수 없어요. 손해보는 겁니다. 이 사람도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소액 보증은,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자, 1번 보시면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이때 보증금도요, 무조건 모든 보증금이 아닙니다. 시도마다 틀려요. 그래서 일정액, 그러니까 가난한 경우에요. 보증금이 어느 정도 이하에 있을 때, 이런 걸 소액 보증금이라고 하고요. 소액 임차인이라고 하고, 그러면 그 보증금 중에 전부를 최우선 변제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서 일정액이라는 거죠. 일정액. 그 중에 일부는 다른 담보물권자, 이 사람들이 비록 선순위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은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쫓겨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살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주민등록과 인도, 즉 대항력은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만 최우선 변제를 해줍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항상 최우선 변제를 받기 때문에 일정액을, 확정일자는 있을 필요가 없죠. 확정일자가 여기로 돼 있던, 여기로 돼 있던, 여기로 돼 있던, 여기로 돼 있던, 무조건 그 일정액은 최우선 변제를 받았기 때문에 확정일자까지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대항력만 갖추고 있으면 확정일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를 받는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있죠. 자,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에 등기 전에 대항력은 갖춰야 돼요. 대항력은 갖춰야 되나 가려겠죠. 확정일자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는 확정일자까지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요, 그 소액보증금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 일정액, 그 중에 일정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있는데, 그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서 천천히 하게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등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과 인도에 의해서 자신의 대항력을 갖출 수가 있고,
또 나아가서 확정일자까지 갖추게 되면 보증금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규정해 놓은 것이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요, 이제 4조 보시면 임대차 기간인데요. 자, 우리가 임대차, 주택 같은 경우 임대차 기간을 보통 몇 년으로 합니까? 2년으로 하죠. 2년을 하는 것은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 기간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기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은 뭐 월세가 계속 요새 전세 월세 계속 오르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짧게 할수록 임대인에게 유리하겠죠. 짧게 하고 끝난 다음에 또 올려받을 수 있고 짧게 하고 끝난 다음에 올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뢰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하게 되면 6개월마다 어떻습니까? 월세 올려줘야 되고요. 6개월마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겠죠. 안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6개월마다 또 월세를 못 올려주면 이제 이사 다녀야 되는 거죠. 6개월마다 이사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주거 안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 사람은 2년간은 자유롭게 좀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 기간을 당사자가 마음대로 이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2년은 보장해 줍니다. 2년.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어서는 그 존속기간의 최단 기간으로 2년을 보장해 줍니다. 자, 1번 보시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2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했을 때요. 2년까지 보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갑과 을 사이에요. 1년으로 만약에 계약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계약을 했을 때요. 자, 2년을 보장해 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2년으로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가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1년 있다가 을이라는 사람, 갑과 을은 이제 1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1년 있다가 을이라는 사람이 나가겠다고 합니다. 야, 우리 2년이 보장됐는데 왜 1년 있다 나가? 그냥 1년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2년 살아. 라고 요구할 수 있냐? 이 2년은요, 임차인을 위해서 인정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을이 1년 있다가, 야, 1년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1년 있다 나갈 테니까 보증금 달라고 하면은요, 이때 갑은 을한테 보증금 줘서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1년으로 당사자가 약정을 했을 때는 을은 1년 있다 나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2년은 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까 갑이 우리가 1년 계약했기 때문에 1년 있다가 나가라고 하면은 을은 거절할 수 있어요. 을은. 그러니까 1년 계약을 했을 때 갑이 1년 있다 나가라고 하게 되면은 야, 2년이 보장됐으니까 못 나간다. 을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을이 1년 있다가 나간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갑은 보증금 줘서 보내줘야 됩니다. 이 2년이라는 기간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밑에 다만해가지고 있죠. 자,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에 유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임차인은 이걸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주장을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밑에는요,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아직 임차인이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임대차 관계는 또 계속 존속한 것으로 보고요. 또 제6조 보시면 이제 계약의 갱신입니다. 그래서 2년으로 보통 그래서 계약을 하는데요. 2년이 다 됐습니다. 2년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요. 서로가 나가라고도 안 하고요. 나가겠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나가라고도 안 하고 나가겠다고도 하지 않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갱신이 됩니다. 이때 자동 갱신이 됐을 때 이것도 몇 년이 되느냐? 이것도 2년이 보장이 됩니다. 자동 갱신이에요. 자, 자동으로 갱신된다. 당사자가 갱신하겠다는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그래서 이것을 법정갱신이라고 해요. 법의 규정에서 자동적으로 바로 갱신된다는 거죠. 자, 법정갱신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자, 갑이 을한테 나가라고 할 때는요, 최소한 새로운 집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을 내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6개월에서 끝나기 1개월 전까지는 이때는 적어도 나가라고 말을 했어야 돼요. 근데 이때 말하지 않아 버리면은 계약 끝나기 하루 전에 나가라고 하면은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갱신돼 버립니다. 최소한 이때 나가라고 했어야 돼요.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나가라는 거죠. 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아니한다. 즉 월세를 올려달라든지 보증금을 올려달라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았으면은요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보증금 그대로 월세 그대로 다시 갱신된 걸로 봐버립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그대로고 월세도 그대로 내면 되는 거죠. 2년간은.
그리고 반대로요, 반대로. 그래서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동일한 조건은 이제 보증금이나 월세 그 차임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차한 것으로 본다. 자동적으로 갱신이 돼요. 또 반대로 이거 밑에 보시면 임차인이요. 자, 임차인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나가겠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그러면 임차인은 언제까지 나간다고 말을 해야 되냐면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그러니까 임차인도 마찬가지죠. 임차인도 갑자기 하루 전날 나가겠다고 해버리면 갑이 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을도 나가고 싶으면요. 1개월 전에는 최소한 나간다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가겠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보시면은 제1항의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는 거죠. 2년. 그래서 자동으로 또 2년이 갱신이 됩니다. 2년이. 자, 3번 보시면요. 2기의 차임에게 당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서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월세가 밀려 있다는 거죠. 또 최소한 2번 이상 밀려 있었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자동 갱신이 안 돼요. 월세도 주지 않는 사람한테 당연히 갱신될 수는 없는 것이죠. 갱신될 수는 없으니까. 자, 동그라미 3번은 뭐 제외하시고요. 요거 그냥 자동 갱신, 그 법정 갱신만 좀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6개월에서 1개월 이내에 특별한 조건을 부과한다든지 나가라고 한다든지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요 기간에 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2년이 보장돼서 당연히 갱신된다라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는 자, 이 1항은요, 요것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 되고요. 자, 1번은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똑같은, 아까 했던 1년으로 계약을 정했을 때와 똑같은 것인데, 자, 2년으로 자동으로 갱신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갑은 2년 안에는 나가라고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거꾸로 을은 어떻게 되느냐. 자동 갱신됐다고 하더라도 1년 있다가 나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모든 규정들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자동 갱신이 됐을 때 2년이 보장된다는 것은 갑이 나가라고 못하는 것이지 을은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할 수 있어요. 나가겠다고 하게 되면요. 3개월 안에 갑은 이제 보증금 마련해서 줘야 됩니다. 그 내용이요. 내용이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자, 1번 보시면은 그 갱신된 경우에도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즉 법정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시면요. 그러니까 여긴 이는 없죠. 그러나 임대인이 나가라고는 못해요. 언제든지 2년은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보시면은 임차인이 중간에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는데 나가겠다고 하면 바로 보증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가겠다고 하면은 3개월 안에만 보증금 줘서 내보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런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을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3개월 안에 이제 보증금 마련해서 주면은 된다는 것이죠.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요,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담고는 있습니다만 가장 굵직한 내용은 그 존속기간하고 대항력 우선변제니까 요 핵심적인 내용만 잠깐 살펴봤고요. 넘기시면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인데 상가건물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상가건물에 있어서는요, 주민등록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소상공인이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니까요. 집은 여기 있지만은 상가건물을 빌려가지고 이제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인데 이 건물 소유자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나가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따라서 상가 건물에 있어서는 등기가 안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등기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을 하는 것은 아니고 대신에 사업자 등록입니다. 사업자 등록. 그래서 일하는, 그러니까 장사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은 어디서 합니까? 세무서에서 하는 거죠. 주민등록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3조 그것만 보시면요. 이것만 한번 보죠. 1 보시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사업자 등록, 주민등록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 상가 건물하고 임대차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가 나는 점이고, 상가 건물은 임대차 보호법을,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잘 이해하시면 상가 건물은 또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대차와 관련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잠깐 살펴보았고요.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그 11, 12월 입문 강의를 마쳤습니다. 자, 입문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쉬운 거, 간단한 거 하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은 결국 우리가 다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다소 좀 어려운 내용도요, 자꾸 듣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라면은 한 번 더 듣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전혀 좀 깊이 있는 내용을 안 들은 상태에서 바로 1월에 들어가서 이런 내용들을 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충 이런 것들이 있구나. 다 이해하지 못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데까지 이해하시고 요 내용들을 다시 또 깊이 있게 또 넓게 자세하게 1월부터 강의를 해 나가게 되니까 지금은 그냥 요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셔도 이제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용어에 대한 익숙함만 좀 있어도 입문 강의는 충분하게 보람이 있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입문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내년 1월 강의에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서를 가지고 이제 기본 강의를 통해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